20년 수조 원 90%. 중국이 아프리카 리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돈, 그리고 점유율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 숫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산을 가진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산주의는 중국인데 그 광산에서 나오는 리튬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도대체 무슨 기술을 갖고 있길래 중국의 20년 공든 탑을 단번에 흔들어 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20년간 아프리카에서 뭘 했는지. 두 번째, 왜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지. 세 번째, 한국의 어떤 기술이 판을 뒤집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뉴스 너머에 숨겨진 자원전쟁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리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리튬은 요즘 하얀 석유라고 불립니다. 왜 석유에 비유할까요? 20세기의 석유가 자동차와 비행기를 움직였다면 21세기에는 리튬이 전기차와 스마트폰을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거리를 달리는 테슬라, 집에 있는 무선 이어폰, 이 모든 것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리튬은 아무 데서나 안 나옵니다.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이 남미의 소금 사막과 호주 광산, 그리고 아프리카에 묻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리튬의 새로운 보고로 떠올랐어요. 짐바브웨,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중국은 이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1대1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 도로 깔아주고 철도 놓아주고 항구 만들어주는 대신에 광산 개발권을 받아온 겁니다.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인프라를 공짜로 얻는 것 같았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래의 보물창고를 미리 선점하는 거였고요.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024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90% 이상이 중국 자본이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나왔어요. 중국은 광산을 캐서 원석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거대한 정제 공장에서 이걸 배터리 재료로 바꿨죠. 아프리카는 돌덩이를 팔고 중국은 그 돌덩이로 금덩이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리튬 사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땅에서 리튬이 들어있는 돌을 캐내는 채굴. 두 번째, 그 돌에서 리튬 성분만 뽑아내는 농축. 세 번째, 농축된 리튬을 배터리에 넣을 수 있는 고순도 화합물로 만드는 정제. 이 세 단계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남는 건 어디일까요? 정답은 세 번째, 정제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농부가 밀을 키웁니다. 그 밀을 제분소에서 밀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제빵사가 그 밀가루로 빵을 굽죠. 밀 한 가마니에 10,000원이라면 밀가루는 30,000원, 빵은 100,000원에 팔립니다.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요? 빵을 만드는 제빵사입니다. 리튬 사업도 똑같아요. 돌을 캐는 건 농부 역할이고 정제해서 배터리 재료를 만드는 건 제빵사 역할입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농부와 제빵사 역할을 동시에 해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돌을 캐고 그 돌을 중국으로 가져와서 직접 빵을 구웠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밀만 팔았고요. 이 구조에서 부가가치의 90% 이상이 중국에게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자기네 땅에서 나온 보물로 중국만 배불리는 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2022년부터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짐바브웨가 먼저 움직였어요. 짐바브웨 정부가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리튬 원광을 그대로 수출하는 건 금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돌덩이 그대로 가져가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최소한 밀가루까지는 만들어야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미비아가 따라했습니다. 탄자니아도 동참했어요. 그리고 2026년 현재 아프리카 주요 리튬 생산국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농축한 것도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땅에서 빵까지 구워야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즉, 배터리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정제하지 않으면 아예 수출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자원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건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왜 남의 나라 배만 불려? 이런 생각이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인프라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원석을 파았던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돌을 캐는 데만 집중했어요. 정제는 중국 본토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 나라에서 정제까지 해야 수출할 수 있어 라고 규칙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광산은 우리 거야. 계약도 다 했어. 근데 갑자기 정제시설을 여기다 지으라고? 중국도 당연히 정제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어요. 중국이 20년간 해온 리튬 정제 방식은 저품질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리튬이라도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2026년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완전히 다른 걸 요구합니다. 요즘 전기차 배터리의 주력은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같은 크기로 더 멀리 갈 수 있죠. 테슬라, 현대, BMW 같은 회사들이 다 이 배터리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의 순도가 99.9% 이상이어야 해요. 99%도 안 돼요. 0.1% 차이가 배터리 성능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입니다. 리튬 화합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야 해요. 그것도 극도로 순수한 수산화 리튬이요. 중국은 탄산 리튬 정제에는 강하지만 이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기술에서는 한국에 뒤처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아프리카가 규칙을 바꿨습니다. 현지에서 정제해야 수출 가능. 중국은 광산은 갖고 있지만 현지에서 고순도 정제를 할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 틈새로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의 첫 번째 무기는 DLE 기술입니다. DLE는 Direct Lithium Extraction, 직접 리튬 추출의 약자예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리튬을 뽑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소금물이 고인 호수, 즉 염호에서 물을 퍼와요. 그리고 그 물을 거대한 웅덩이에 부어놓고 햇빛에 증발시킵니다. 물이 다 날아가면 바닥에 리튬이 남죠. 이 방식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2개월에서 1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물을 엄청나게 씁니다.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에서 물은 생명줄이에요. 주민들이 마시는 물도 부족한데 리튬 뽑겠다고 물을 다 써버리면 반발이 생기죠. 셋째, 회수율이 낮아요. 리튬의 40에서 60%밖에 못 건집니다.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한국의 DLE 기술은 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상용화한 이 기술은 특수한 화학 물질을 씁니다. 이 물질이 리튬만 콕 집어서 붙잡아요. 마치 자석이 철가루만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붙잡은 리튬을 분리해내면 끝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시간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줄었습니다. 물은 다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화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회수율은 70에서 90%까지 올라갔어요. 같은 양의 자원에서 거의 2배 가까운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정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중국 방식은 물을 엄청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튬도 절반밖에 못 건집니다. 한국 방식은 물도 아끼고 일주일이면 되고 리튬도 거의 다 뽑아냅니다.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겠어요? 한국의 두 번째 무기는 고순도 정제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배터리에는 순도 99.9% 이상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해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꿈은 단순히 돌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땅에서 난 리튬으로 배터리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세 번째 무기는 기술 전수 방식입니다. 중국의 방식은 이랬어요. 광산 개발권을 받고 중국 노동자를 데려와서 캐낸 원석을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아프리카 현지에 남는 건 구멍 뚫린 땅뿐이었죠.
기술 이전?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접근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탄자니아에 핵심 광물 기술 센터를 세웠어요. 800억 탄자니아 실링,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탄자니아 현지 전문가들에게 탐사 기술과 정제 기술을 직접 가르칩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이 스스로 리튬을 찾고 스스로 정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탄자니아의 광물 탐사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제대로 조사된 곳이 전체의 16%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인공지능 기반의 지질 모델링 기술을 전수하면서 이 탐사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짐바브웨 사례도 볼까요?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최대 리튬 생산국입니다. 2024년에만 240만 톤의 리튬 농축액을 생산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정부가 규칙을 바꿨죠. 2027년부터는 농축액도 수출 금지, 배터리급 제품만 내보낼 수 있다고요. 중국 기업들은 부랴부랴 현지 정제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문제와 환경 주제로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떤 중국 기업은 환경 규정을 어겨서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어요. 짐바브웨 국영 광업 회사인 쿠빈바와 손잡고 리튬 황산염 정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1분기부터 짐바브웨는 연간 6만 톤 이상의 리튬 황산염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으로 공급되는 계약이 체결됐어요. 광산은 여전히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 만들어진 제품은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나이지리아는 더 흥미롭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이에요.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인데 이제 리튬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도 13억 달러를 투자해서 정제 시설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정부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투자는 기술 전수와 고용 창출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2026년 1월 나이지리아가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리튬 정제가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현지에 전기차 제조 플랜트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리튬을 캐서 정제해서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배터리로 전기차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연간 12억 달러의 수출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사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깝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기업 야화와 합작해서 모로코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왜 하필 모로코일까요? 모로코에서 만든 제품은 미국,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중국산에 붙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우회 수출 허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중국이 20년간 쌓아온 구조는 이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석을 캐서 중국으로 가져온다. 중국에서 정제해서 배터리 재료로 만든다. 이걸 전 세계에 판다.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중국에 남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원석 수출을 막았어요. 현지에서 정제해야만 수출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중국은 현지 정제 기술에서 한국에 뒤처집니다. 한국은 기술을 들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현지 파트너가 되고 있어요. 광산의 주인은 중국일 수 있지만 그 광산에서 나온 리튬이 배터리 재료가 되는 과정은 한국이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중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땅을 가진 자가 이겼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땅, 금이 나오는 땅을 차지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땅에서 나온 걸 쓸모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진 자가 이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빵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농부가 아무리 좋은 밀을 키워도 빵을 못 구우면 밀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구가 똑똑해졌어요. 나도 빵 구워서 팔래. 제빵 기술 가르쳐줘. 중국은 밀 사가는 데만 익숙했지 제빵 기술을 가르쳐줄 생각은 안 했어요. 한국은 제빵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의 산유국들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서방 석유 회사들이 와서 기름을 퍼갔어요. 중동 국가들은 땅값만 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중동 국가들이 깨달았습니다. 잠깐, 이 기름은 우리 거잖아? 왜 우리가 직접 안 팔지? 오펙이 생기고 산유국들이 직접 석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었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튬은 21세기의 석유예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리튬, 우리가 직접 가공해서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만 1970년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석유는 퍼서 파이프라인에 넣으면 됐지만 리튬은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중국도 DLE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현지 정제 시설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쉽지 않아요. 한국이 이미 몇 발 앞서 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자원 가져가기 방식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도로랑 철도는 좋은데 결국 우리한테 뭐가 남지? 이런 의문이 커진 거죠. 반면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물론 한국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첫째, 자본력에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려워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조 원을 투입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 정도 자금력이 없습니다.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이유죠. 둘째,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DLE 기술은 한국만 가진 게 아니에요. 미국, 호주, 유럽 기업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앞서가려면 연구개발에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자원 외교는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상회담, 경제협력 협정, 개발 원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핵심 광물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이 20년 동안 아프리카 리튬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광산을 사고 원석을 가져가고 자기네 나라에서 정제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아프리카가 현지에서 정제해야 수출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현지 고순도 정제 기술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DLE 기술과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로 이 틈을 파고들었어요. 광산의 주인은 중국일 수 있지만 그 광산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 광산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원 전쟁에서 땅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자가 승자가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은 이 리튬 전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계속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따라잡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년, 수조원, 90%. 중국이 아프리카 리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돈, 그리고 점유율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 숫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산을 가진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산 주인은 중국인데 그 광산에서 나오는 리튬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도대체 무슨 기술을 갖고 있길래 중국의 20년 공든 탑을 단번에 흔들어 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20년간 아프리카에서 뭘 했는지. 두 번째, 왜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지. 세 번째, 한국의 어떤 기술이 판을 뒤집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뉴스 너머에 숨겨진 자원 전쟁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리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리튬은 요즘 하얀 석유라고 불립니다. 왜 석유에 비유할까요? 20세기의 석유가 자동차와 비행기를 움직였다면 21세기에는 리튬이
전기차와 스마트폰을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거리를 달리는 테슬라, 집에 있는 무선 이어폰, 이 모든 것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리튬은 아무 데서나 안 나옵니다.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이 남미의 소금 사막과 호주 광산, 그리고 아프리카에 묻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리튬의 새로운 보고로 떠올랐어요. 짐바브웨,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중국은 이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1대1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 도로 깔아주고 철도 놓아주고 항구 만들어주는 대신에 광산 개발권을 받아온 겁니다.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인프라를 공짜로 얻는 것 같았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래의 보물창고를 미리 선점하는 거였고요.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024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90% 이상이 중국 자본이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나왔어요. 중국은 광산을 캐서 원석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거대한 정제 공장에서 이걸 배터리 재료로 바꿨죠. 아프리카는 돌덩이를 팔고 중국은 그 돌덩이로 금덩이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리튬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땅에서 리튬이 들어있는 돌을 캐내는 채굴. 두 번째, 그 돌에서 리튬 성분만 뽑아내는 농축. 세 번째, 농축된 리튬을 배터리에 넣을 수 있는 고순도 화합물로 만드는 정제. 이 3단계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남는 건 어디일까요? 정답은 세 번째, 정제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농부가 밀을 키웁니다. 그 밀을 제분소에서 밀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제빵사가 그 밀가루로 빵을 굽죠. 밀 한 가마니에 10,000원이라면 밀가루는 30,000원, 빵은 100,000원에 팔립니다.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요? 빵을 만드는 제빵사입니다. 리튬 사업도 똑같아요. 돌을 캐는 건 농부 역할이고 정제해서 배터리 재료를 만드는 건 제빵사 역할입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농부와 제빵사 역할을 동시에 해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돌을 캐고 그 돌을 중국으로 가져와서 직접 빵을 구웠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밀만 팔았고요. 이 구조에서 부가가치의 90% 이상이 중국에게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자기네 땅에서 나온 보물로 중국만 배불리는 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2022년부터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짐바브웨가 먼저 움직였어요. 짐바브웨 정부가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리튬 원광을 그대로 수출하는 건 금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돌덩이 그대로 가져가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최소한 밀가루까지는 만들어야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미비아가 따라했습니다. 탄자니아도 동참했어요. 그리고 2026년 현재 아프리카 주요 리튬 생산국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농축한 것도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땅에서 빵까지 구워야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즉, 배터리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정제하지 않으면 아예 수출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자원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건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왜 남의 나라 배만 불려? 이런 생각이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인프라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원석을 파았던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돌을 캐는 데만 집중했어요. 정제는 중국 본토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 나라에서 정제까지 해야 수출할 수 있어 라고 규칙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광산은 우리 거야. 계약도 다 했어. 근데 갑자기 정제 시설을 여기다 지으라고? 중국도 당연히 정제 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어요. 중국이 20년간 해온 리튬 정제 방식은 저품질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리튬이라도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2026년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완전히 다른 걸 요구합니다. 요즘 전기차 배터리의 주력은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예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같은 크기로 더 멀리 갈 수 있죠. 테슬라, 현대, BMW 같은 회사들이
다 이 배터리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의 순도가 99.9% 이상이어야 해요. 99%도 안 돼요. 0.1% 차이가 배터리 성능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입니다. 리튬 화합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야 해요. 그것도 극도로 순수한 수산화 리튬이요. 중국은 탄산 리튬 정제에는 강하지만 이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기술에서는 한국에 뒤처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아프리카가 규칙을 바꿨습니다. 현지에서 정제해야 수출 가능. 중국은 광산은 갖고 있지만 현지에서 고순도 정제를 할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 틈새로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의 첫 번째 무기는 DLE 기술입니다. DLE는 Direct Lithium Extraction, 직접 리튬 추출의 약자예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리튬을 뽑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소금물이 고인 호수, 즉 염호에서 물을 퍼와요. 그리고 그 물을 거대한 웅덩이에 부어놓고 햇빛에 증발시킵니다. 물이 다 날아가면 바닥에 리튬이 남죠. 이 방식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2개월에서 1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물을 엄청나게 씁니다.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에서 물은 생명줄이에요. 주민들이 마시는 물도 부족한데 리튬 뽑겠다고 물을 다 써버리면 반발이 생기죠. 셋째, 회수율이 낮아요. 리튬의 40에서 60%밖에 못 건집니다.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한국의 DLE 기술은 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상용화한 이 기술은 특수한 화학 물질을 씁니다. 이 물질이 리튬만 콕 집어서 붙잡아요. 마치 자석이 철가루만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붙잡은 리튬을 분리해내면 끝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시간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줄었습니다. 물은 다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화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회수율은 70에서 90%까지 올라갔어요. 같은 양의 자원에서 거의 2배 가까운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정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 방식은 물을 엄청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튬도 절반밖에 못 건집니다. 한국 방식은 물도 아끼고 일주일이면 되고 리튬도 거의 다 뽑아냅니다.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겠어요? 한국의 두 번째 무기는 고순도 정제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배터리에는 순도 99.9% 이상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해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꿈은 단순히 돌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땅에서 난 리튬으로 배터리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세 번째 무기는 기술 전수 방식입니다. 중국의 방식은 이랬어요. 광산 개발권을 받고 중국 노동자를 데려와서 캐낸 원석을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아프리카 현지에 남는 건 구멍 뚫린 땅뿐이었죠. 기술 이전?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접근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탄자니아의 핵심 광물 기술 센터를 세웠어요. 800억 탄자니아 실링,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탄자니아 현지 전문가들에게 탐사 기술과 정제 기술을 직접 가르칩니다. 탄자니아 사람들이 스스로 리튬을 찾고 스스로 정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탄자니아의 광물 탐사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제대로 조사된 곳이 전체의 16%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인공지능 기반의 지질 모델링 기술을 전수하면서 이 탐사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짐바브웨 사례도 볼까요?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최대의 리튬 생산국입니다. 2024년에만 240만 톤의 리튬 농축액을 생산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정부가 규칙을 바꿨죠. 2027년부터는 농축액도 수출 금지, 배터리급 제품만 내보낼 수 있다고요. 중국 기업들은 부랴부랴 현지 정제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문제와 환경 주제로
난관에 부딪혔어요. 어떤 중국 기업은 환경 규정을 어겨서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어요. 짐바브웨 국영 광업회사인 쿠빈바와 손잡고 리튬 황산염 정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1분기부터 짐바브웨는 연간 6만 톤 이상의 리튬 황산염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으로 공급되는 계약이 체결됐어요. 광산은 여전히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 만들어진 제품은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나이지리아는 더 흥미롭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이에요.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인데 이제 리튬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도 13억 달러를 투자해서 정제 시설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정부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투자는 기술 전수와 고용 창출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2026년 1월 나이지리아가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리튬 정제가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현지에 전기차 제조 플랜트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리튬을 캐서 정제해서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배터리로 전기차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연간 12억 달러의 수출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사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깝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기업 야화와 합작해서 모로코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왜 하필 모로코일까요? 모로코에서 만든 제품은 미국,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중국산에 붙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우회 수출 허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중국이 20년간 쌓아온 구조는 이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석을 캐서 중국으로 가져온다. 중국에서 정제해서 배터리 재료로 만든다. 이걸 전 세계에 판다.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중국에 남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원석 수출을 막았어요. 현지에서 정제해야만 수출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중국은 현지 정제 기술에서 한국에 뒤처집니다. 한국은 기술을 들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현지 파트너가 되고 있어요. 광산의 주인은 중국일 수 있지만 그 광산에서 나온 리튬이 배터리 재료가 되는 과정은 한국이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중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땅을 가진 자가 이겼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땅, 금이 나오는 땅을 차지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땅에서 나온 걸 쓸모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진 자가 이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빵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농부가 아무리 좋은 밀을 키워도 빵을 못 구우면 밀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구가 똑똑해졌어요. 나도 빵 구워서 팔래. 제빵 기술 가르쳐줘. 중국은 밀 사가는 데만 익숙했지 제빵 기술을 가르쳐줄 생각은 안 했어요. 한국은 제빵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의 산유국들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서방 석유 회사들이 와서 기름을 퍼갔어요. 중동 국가들은 땅값만 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중동 국가들이 깨달았습니다. 잠깐, 이 기름은 우리 거잖아? 왜 우리가 직접 안 팔지? 오펙이 생기고 산유국들이 직접 석유를 팔기 시작했어요.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었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튬은 21세기의 석유예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리튬, 우리가 직접 가공해서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만 1970년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석유는 퍼서 파이프라인에 넣으면 됐지만 리튬은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중국도 DLE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현지 정제 시설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쉽지 않아요. 한국이 이미 몇 발 앞서 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자원 가져가기 방식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도로랑 철도는 좋은데 결국 우리한테 뭐가 남지? 이런 의문이 커진 거죠. 반면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주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물론 한국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첫째,
자본력에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려워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조 원을 투입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 정도 자금력이 없습니다.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이유죠. 둘째,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DLE 기술은 한국만 가진 게 아니에요. 미국, 호주, 유럽 기업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앞서가려면 연구개발에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자원 외교는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상회담, 경제협력 협정, 개발 원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핵심 광물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이 20년 동안 아프리카 리튬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광산을 사고 원석을 가져가고 자기네 나라에서 정제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아프리카가 현지에서 정제해야 수출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현지 고순도 정제 기술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DLE 기술과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로 이 틈을 파고들었어요. 광산의 주인은 중국일 수 있지만 그 광산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 광산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원 전쟁에서 땅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자가 승자가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은 이 리튬 전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계속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따라잡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